안녕하십니까. 3번 배우셨죠, 이번. 네, 저거까지. 어떠세요? AI, 말로만 듣던 AI 공부하시니까 재밌으신가요? 네.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AI라는 게 말로는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익숙하지만 또 내가 막상 해보려고 하면 뭐 이렇게 간단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만 기반해서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씩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저는 이제 디자인 전공이고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학과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수업은 한 6가지 정도의 꼭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AI도 예술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잠깐 이제 여러분 수강생 분들과 생각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AI 예술이란이라고 해서 AI의 예술의 정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드저니는 그럼 언제 하나요? 수업이 이제 이론적인 것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0분 동안 제가 이 수업을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실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정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그럼 AI 예술이 어떻게 창작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AI 예술에 대한 철학적인 쟁점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갈 겁니다. 특히나 AI 예술의 윤리 문제, 그리고 두 번째 AI 예술의 창의성이라던가 이런 인문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기술적인 것도 결국이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학적 쟁점이 AI 예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AI 예술의 사회적 이슈입니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기사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보셨을 법한 이슈이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AI 예술의 저작권이나 그리고 저작권 침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AI 예술의 미래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 참고 도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권 정도 봤는데요. 어떤 책이 제일 좋은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그림 보시면 AI도 예술가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그림에서, 이 이미지에서 이것은 AI가 그린 걸까요? 사람이 그린 걸까요? 왼쪽은 AI가 확실합니다. 왼쪽은 AI가 확실하고 오른쪽은 약간 헷갈리시나요? 그러신가요? 네, 정답은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정답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궁금하시도록 놔둘까요? 두 개 다 AI가 그린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AI 예술이란이라고 나와 있는데, 생성형 AI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온 말들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 되면서 약간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앞서 이태 교수님 수업에서도 자세히 잘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조금 더 그냥 한 번 더 되짚는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생성형 AI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스스로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근데 AI 그러면 생성 모델이 이거를 사용하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특히나 이 AI 생성 모델이 음악이나 글쓰기나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있어서 4가지 정도로 우리는 이것을 활용하는 이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 처음에는 이제 창의성 확장인데요. 잠시만요. 근데 이게 같이 움직이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넘기는 걸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창의성 확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림, 나 정말 그림 자신 있어 하시는 분, 나 그림 그리는 거 하나만큼은 괜찮아. 거의 없으실 거예요. 미술 전공을 하신 분, 디자인 전공을 하신 분 외에는 그림을 그리는 거 내 머릿속의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치 않으세요. 그런데 이 AI 프로그램, 이 모델, 특히나 미드전이나 이런 모델들은 내 머릿속의 생각을 여지껏 표현하지 못했던 거를 대신 표현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확장이라고 하는 것, 다양한 스타일,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5회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같은 이미지라도 만화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수채화로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유화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편한 거는 내가 스케치를 하지 않아도 말로만 잘 설명을 해도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게 대중화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창작 과정 개선인데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도 편하지만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이거는 비전공자뿐만이 아니라 전공자들한테도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켜줘요. 자, 그리고 수정도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그림 하나를 고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그 부분 지우고, 뭐, 수채화 같은 경우엔 물로 번져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커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정사항을 프롬프트만 변경을 하면 자기가 즉시 또 4가지 이미지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적 가치인데요. 이 덕분에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아주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디자인 전공 그리고 그림 전공 이런 분들은 그림 그리는 게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시각적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에 어려움이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공의 분들은 뭔가의 자료를 이미지화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그런데 말로만 해도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와 상품화. 이건 뭐 제일 마지막이지만 결국엔 내가 그림의 소질이 없어도 이런 이미지를 상품화해서 작품으로 판매할 수 있고 수익이 창출되는 이런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AI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또는 일부 개입으로 생성한 시각 예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술은 그러면 단순한 아름다운 이미지로 만드는 거야? 아니면 창작 과정에서의 그런 창의성 이런 게 꼭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예술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모더니즘을 거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지나면서 예술에 대한 개념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답이 주어진, 20세기 초에는 답이 주어진 것을 보고 예술은 이러이러해야 해 라고 하는 명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 중반을 넘어서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는 꼭 예술이 어떠해야 해 라고 하는 명제보다는 다양성, 왜 꼭 예술이 그래야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갖게 되면서 많이 다양화되고 폭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더 뛰어넘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예술의 창작 방식이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챗 GPT를 모르시거나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시죠. 특히 이 수업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도 간단한 질문이라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챗 GPT처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텍스트가 이미지로 바뀌는 AI 방식,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러면 프롬프트를 써서, 프롬프트가 뭔지는 아시죠? 명령어잖아요. 내가 얘한테 뭘 시킬 때 글로 써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겐이라고 해서 생성자와 판별자라는 두 개의 신경망이 서로 경쟁하며 형성시키는 구조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뭔가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복잡한 게 아니라 그리는 아이가 또 따로 있고 열심히 그리면 그거를 심사하는 또 아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막 그리다 보면 이게 잘된 그림인지 잘못된 그림인지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자기 작품은 사람도 내가 그린 거는 완벽해 보이고 되게 멋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것 때문에 맨날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 보기에 갸우뚱하시면서 그거 다시 해?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속상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는 것들이 따로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2페이지 넘어가면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텍스트 인코딩이라고 해서 AI가 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자연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저도 처음에 AI를 접할 때 이 자연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도대체 자연어 그러면 반대는 뭔데? 인공어야? 뭐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냥 자연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고 이 자연어를 AI가 이해하지 못하니 AI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텍스트 인코딩인데 텍스트를 숫자나 벡터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자, 넣었죠? 그럼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나올 때가 이미지 디코딩입니다. 그래서 숫자나 벡터로 바꾼 것을 다시 시각적인 형태로 바꿔주는 건데 이게 이제 숫자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모델 트레이닝 아실 거예요.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AI가 그것을 보고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거기서 공통점을 추출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중국이 AI에 굉장히 앞서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공산당이라서 그런다. 왜냐하면 데이터 정보 수집이 원활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만 해도 개인정보다 해서 제한이 많거든요. 그런 소리도 있을 만큼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모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대량으로 넣어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얘한테 익숙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트레이닝이에요. 자, 그래서 잠깐만 상황 보고 보실 건데 짧아요. 2분 정도 되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GA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인데요. 번역하면 생성적 대립 신경망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어려운 말 같지만 천천히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화가 역할의 AI에게 유명한 미술가 반 고흐 그림을 주고 따라 그리게 합니다. 반 고흐 화풍으로요. 그리고 그림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 역할의 AI에게는 앞에서 반 고흐 화풍으로 따라 그리며 학습하고 있는 화가 AI가 그린 그림을 주면서 이 그림이 반 고흐 그림인지 아닌지 판정하게 해요. 이런 과정을 수천, 수만, 수백만 번 거치고 나면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화가 역할을 맡은 AI는 갈수록 잘 그리게 되어 진짜 반 고흐가 그린 것처럼요. 감정평가사 역할을 하는 AI 또한 갈수록 정확하게 반 고흐 그림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짜 예제를 진짜라고 속일 수 있도록 훈련하는 알고리즘을 대립적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생성적 대립신경망 겐은 진짜와 매우 비슷한 가짜를 생성함으로써 대립적 프로세스를 통한 발전 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겐이라는 기술은 여러분이 보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특수 효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오늘의 디지털 상식 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X UI 디자이너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 드릴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AI 예술이라고 하는 게 효과도 좋고 우리가 너무 편해. 그렇지만 이것을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가? 라는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AI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논란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워낙에 엉성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거는 AI가 했구나 라는 그 판단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간단한 작업은 몰라도 아주 정교하게 작업한 것들은 진짜 사진인가? 아니면 이게 AI가 만든 건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AI 예술 생산에 따라서 예술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요즘 디자인이나 예술이나 이런 업계 문화 이런 쪽의 서두입니다. 아마 뒤에 그림을 보시면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AI 예술의 윤리라고 하는 게 세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원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 얼굴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AI가 적당히 합성해서 어떤 창작물로 나타났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해진 시기에 이 AI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AI 모델을 통해서 나의 정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의 책임입니다. 아까도 언뜻 얘기를 드렸어요. 자, AI는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정보를 주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쁜 정보를 계속 주면서 이게 옳은 거라고 계속 훈련을 시키면 이 AI 친구는 그게 맞는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도 여러 가지 폭력적인 것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갖고 그거를 폭력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예술이라고 했을 때 이 AI가 구분하지 못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창의성 여부인데, 이거는 철학적인 거, 예술의 본질과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창의성 여부는 두 번째 예술의 창의성에서 잠깐 다룰 건데, 아마 글씨가 조금 작아서 저 뒷부분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설명 들으시면 되고, 1단계랑 2단계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예술계에서 문제가 되는 건 3, 4단계입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논란이. 자, 첫 번째는 도구로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AI를. 자, 그래서 예술가들의 강력한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그러면 제가 뭘 시키면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창작 주체가 당연히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작 과정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이다 라고 했어요. 자, 보면 그런 거 옛날에 조영남 가수 논란된 거 아시나요? 화투 그렸을 때? 그 논란의 쟁점이 뭐였나요? 네, 직접 그리지 않았는데 문제가 됐던 거고, 예술 계통의 그냥 흔한 관행으로 모든 작품을 작가가 다 그릴 수 없으니 어느 정도 문화생이나 제자나 그 희곡 쓰는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드라마 작가들도 똑같잖아요. 어느 정도 작품을 품을 익혀서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의 작품이냐? 이 손으로 안 그렸잖아.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이디어는 그 사람 거잖아. 그러면 그런 실행을 하는 사람이 주체인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주체인지가 여기서 구분이 되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AI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창작의 주체가 아직까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는 협력이에요. 그래서 막 AI랑 대화를 하면서 점점 AI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막 제시해줘요. 내가 팁을 막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AI와 인간이 대등한 관계가 되면서 논란이 생깁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크리에이터로의 AI예요. 그래서 내가 뭘 안 했는데 독립적으로 걸 만들어내요. 이러면 이거는 인간보다 AI가 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막 사진을 찍잖아요. 20세기 초에 사진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이것만큼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지? 똑같이 만들었네? 그러면 예전에 그림으로 똑같이 화가들이 그렸는데 이건 그럼 필요 없네? 자, 그래서 극사실주의나 사실주의는 사그라들고 인상주의나 표현주의나 이런 식, 그리고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거, 흔하게 대중들을 볼 때 저게 무슨 예술이야? 바나나 갖다 붙여놓고 예술이라네? 하는 것들이 나온 계기가 더 이상 묘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진도 하나의 예술 장르이고 사진을 잘 찍는 거를 아티스트라고 하지 기술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작품으로 했을 땐 그런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그림, 처음에 나왔던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이슨 앨런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입니다. 옆에는 보리스 엘다그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또 이미지예요. 자, 그런데 한쪽은 그림 같고 한쪽은 사진 같지만 둘 다 AI가 만들었죠. 이게 모두 무슨 어워드 같은 데에서 상을 받은 겁니다. 1등을 받은 건데 이 옆에 오른쪽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가 수상을 거부했어요. 난 이거 AI로 만든 거야. 난 그러니까 상 안 받을 거야. 왜냐하면 이 AI의 예술에 대한 것들을 환기시키고자, 그 문제가 있어라는 걸 환기시키고자 이 사람이 일부러 출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유명한 그 이미지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 공부하셨으니까 보면 이거 나 아는 건데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이 주제를 잊지 말으시라고 중요한 주제인 만큼.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AI 예술의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 그림. 지브리. 정답이에요. 지브리. 지브리가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죠. 근데 요즘은 하도 지브리해서 지브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고 카톡에 쫙 프로필을 보세요. 그럼 지브리로 그린 그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죠. 지브리의 화풍은 지브리의 소유권이잖아요. 그런데 AI는 이거를 쓱 갖다가 비슷한 이미지로 나도 그려주고 너도 그려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자, 이 작품은 누가 권리를 갖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개발자인가? 아니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실행자인가? 아니면 AI 자체인가? 이런 저작권의 문제가 있고 학습 데이터.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데이터를 얘가 쫙 끌어모으는데 그 데이터조차도 그럼 누구 거야를 다 판별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 자, DRM이라고 써있는데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 이건 뭐냐? 복제하는 거. 무분별하게 복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이 전체적인 저작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문제는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일어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보시는 이미지는
디즈니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디즈니나 이런 데서 잘 나가는 캐릭터잖아요. 지금 엘사도 그렇고 뭐 스타워즈니 심슨이니. 근데 요 오른쪽에 각각의 이미지 중에 오른쪽에 큰 사진이 AI가 만든 이미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원래 이미지보다 조금 더 정교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 이런 것과 또 헐리우드 예술가 7명이 미드저니나 스테빌리티나 런웨이 AI나 뭐 데비안아트 뭐 해가지고 미드저니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끊이지 않고 소송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중의 관심도 필요하고. 그래서 AI 예술의 미래라고 하는 거는 뭐냐? AI는 예술가가 아니라 창작을 도와주는 조력자다.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것들을 처음에는 완전히 부정적이었지만 점차 사진이 대중에게 수용이 되고 이론가들한테도 인정을 받았듯이 점점 그래 AI도 필요하지라는 쪽으로 AI 예술도 인정해야지라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AI는 도구지 예술의 종말이 아니야. 창의성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걸 사람의 창의성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지 기계가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AI 예술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4가지에서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술가니 디자이너한테는 아이디어의 발전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전 단계에서 이미지, 뭐 이런 제작을 활용을 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빠르게 시각화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리고 반복 작업,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일러스트나 포토샵 프로그램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도 AI 기술을 넣어서 요즘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들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도 한번 나왔었죠. 교사와 교육자의 시각 콘텐츠 제작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 특히 이해를 조금 손쉽게 시켜야 되는 분들이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케터와 기획자라고 해서 시각적인 걸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컨셉회의나 이런 것들의 자료를 만들고 그 컨셉에 맞는 분위기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제품 패키지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실험적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여러 번 걸쳐서 시간을 단축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술의 민주화자. 이거는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타깝게 내가 그림을 좀만 잘 그렸으면 뭘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누구한테 그림 하나 해가지고 연하장에 아니면 편지에다가 편지는 요즘 잘 안 쓰지만 문자나 이런 걸로 보내고 싶은데 나는 그림에 진짜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도 이제는 그런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지나서 상업적인 판매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 머릿속의 것들만 잘 구현을 하면 되고 감각만 있으면 문화 표현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번째가 AI 예술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까 세 가지 책을 봤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해요. 그렇지만 얘는 조금 이런 개론적인 얘기를 조금 많이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간 정도에 볼만한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 조금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 시간 외에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3번째 책으로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분히 하시면 이 앞에 특히 첫 번째 책은 뭘 알지 않으면 뭐지? 왜 이렇게 건너뛰지? 그 다음에 어떡하라는 거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3번째 책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책을 따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세 번째 책을 권해드리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 같은 거 다른 차수에 하는 모든 AI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틀리든 말든 틀린다고 누가 뭐 채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망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버튼 저 버튼 꾹꾹 눌러보셔서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시면 훨씬 더 빨리 내실 수 있다라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미드저니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